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영상 수업 세 번째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문학의 갈래인 교술 갈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교술 갈래는 기본적으로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이제 교술 갈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위 갈래에 수필이 있죠. 수필 이외에도 편직을 해당하는 뭐 서간문이라거나 또는 일기문이라거나 또는 독후 감상문이라든가 감상문 또는 기행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런 글들을 모두 우리는 교술 갈래라고 하는 것 아래에 하위 갈래로 둘 수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한문학 장르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술 갈래들이 있어서 무슨 서 이렇게 끝나거나 설, 기, 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그런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교술갈래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키는 한문학 장르들이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은이 자신인 나가 이럴 때 나라고 하는 인물은 수필에서의 나는 작가와 일치해요.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작가 자신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글이죠.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글의 종류를 수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나 소설과 같은 글의 경우에는 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나는 절대 작가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시의 경우에는 작가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나와 작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자, 그러나 수필에서는 작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을 찾아내서 뽑아내서 추려내서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교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진 것이 바로 이제 수필이다라는 거죠. 이 수필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발견이나 어떤 대상을 비판하거나 이제 자신의 감상을 적은 것을 북가는 대로 자유롭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필을 형식이 없다라고 보지 않고 수필의 특성 첫 번째, 형식이 자유롭다고 보는 거죠. 형식을 정해놓고 하나의 틀에 맞춰서 그런 형식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쓰고 싶은 형식대로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 그래서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의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이 자신이 글 속에 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작가와 뭐가 같다는 거죠? 나가 같다는 거죠. 자기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어떤 글이다? 고백적이고 사색적인 글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필을 기본적으로 자기 고백적인 글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고백적인 글이다. 자기 고백적 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가면은 내용이 다양한 글이죠. 생활 주변의 내적 경험, 외적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글의 글감이 제한이 없어요.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경험, 사소한 어떤 생활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게 다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고, 또 이 수필에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이라는 건데요. 지은이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주관적인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만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작품 속에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문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이 바로 수필이다. 또 수필을 읽다 보면 굉장히 멋과 운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유머와 위트가 있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한 폭의 그림을 대하는 듯 운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삶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함께 공감하게 되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감상하게 되죠. 그런 운치가 있다. 자, 비전문적인 글이다. 일반적으로 시나 소설은 우리도 쓸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내가 시 쓴다고 해서 시인이라고 하지 않죠? 내가 소설 쓴다고 해서 소설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수필은 누구나 써요.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수필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전문적인 글이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생활인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다. 수필은 어떤 수필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비교적 짧다라는 거예요. 신문이나 잡지, 수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200자원거지 5에서 10매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글이다라는 정도. 이렇게 이제 7가지의 수필의 특성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필의 구성 요소를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소재인데요. 소재는 한마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다 수필의 재료가 돼요. 생활의 주변에서 발견된 작가의 체험이나 작가의 사성 이런 것들이 모두 수필의 재료와 글감이 되더라. 체험은 말 그대로 이제 보고 듣고 겪은 일, 관찰한 것, 이 책을 읽고 느낀 것,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깊게 사고하고 깨닫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다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으로 들어가면 수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붓 가는 대로 자유롭게 쓰는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이죠.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로 대체적으로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죠. 그러니까 도입 부분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말의 중간 부분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있는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죠. 그래서 구성의 이제 첫 번째는 소재와 문체 등은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모든 글들이 그렇습니다. 요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되어야 글 한 편이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이 될 수가 있어요. 글의 구성 요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주제를 향해서 집약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따로 떨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으면 글이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가 집약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체인데요. 이 문체는 그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문체에서 무슨 독특한 스타일이 나오고 문체에서 무슨 개성이 나타나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문체만 딱 봐도 이거는 그 사람의 문체나 글 어투랑 비슷한데 생각해서 앞에 작가를 보면 그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말투라든지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일반적인 문체를 정리한다면 부드러운 문체는 우유체, 딱딱하고 이제 강한 어조인 강건체, 그 다음에 간결체라고 하는 건 아주 이렇게 길지 않고 짧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면 만연체는 좀 화려하게 길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비슷한 말투로 이제 건조체라고 하는 것은 꾸밈 없이 하고자 하는 말만 간단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화려체는 굉장히 많은 수식 어구를 통해서 기법들, 표현 기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문체를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화려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건조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만 이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건조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체가 바로 그 사람의 개성을 드러낸다. 여기 조금 잘렸는데 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 글쓴이의 생각이나 글쓴이의 사상, 또는 글쓴이 작가의 인생관, 또는 글쓴이 작가의 세계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상,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쓴이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중심 생각을 드러내요. 이런 게 이제 주제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의 효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필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필의 내용을 본다면 그 지은이가 작가가 체험하고 관찰하고 경험하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관이나 사상, 느낌 등을 수필 안에 담아요. 그러면 수필을 통해서 누가? 독자와 지은이가 만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독자에게 어떤 효용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작가가 깨달은 그런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돼요. 또 다양하고 풍부한 정서를 갖게 되고 또 좀 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비평정신을 또 갖게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수필에서의 이 감동이 독자들에게 이런 다양한 효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필이 주는 교훈입니다. 수필이 주는 교훈. 수필은 자신의 삶과 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되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아가다가 수필 한 편을 읽고 가만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나의 삶은 또는 나의 가치관은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관과 세계관을 보다 넓고 깊게 형성해준다. 이것이 이제 수필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훈이자 앞에 효용과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수필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좋은 효용성을 주기도 하고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감동을 주기도 하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감동을 준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필이 주는 효용을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로는 수필의 감동,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이 두 번째 교훈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성하게 하고 세계관을 좀 더 보다 깊게 형성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수필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용이다, 필요성이다, 뭐 이런 거죠. 자, 수필의 표현을 본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알기 쉽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죠. 설명. 가장 많이 하겠죠. 또는 묘사를 할 수도 있어요. 모습이나 소리, 특징 등을 그림 그리듯이 나타내는 방식이다. 서술은 움직임이나 그 연속을 표현하여 보여주는 진술 방식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설명, 묘사, 서술 이런 것들은 수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사적인 글들, 서사적 글, 산문이라고도 하죠. 산문적인 글들의 특성이에요. 산문적인 글들은 시와 같은 운문이 아닌 시는 운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를 운문이라고 하는데 시인 운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설명, 묘사, 서술과 같은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에 비해서 산문은 어때요? 산문은 설명, 묘사,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산문적인 글들에서 주로 나타나서 수필과 소설의 어떤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수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독자들이 믿거나 받아들이도록 진술을 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나름대로 올바른 가치관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득적 성향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필의 종류를 살펴보면 수필의 종류를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제 수필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수필이고요. 두 번째가 중수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에세이와 같은 것을 중수필이라고 불러요. 중수필. 그리고 경수필은 또 큰 범주 안에서는 에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미셀런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말을 하죠. 경수필은 미셀런이, 중수필은 에세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굳이 에세이로 얘기할 때 이제 informal essay, formal essay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기도 해요. 어쨌든 경수필 할 때 한자를 보면요, 여러분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거든요. 요거는 무거울 중자고 뭐가 가벼워요? 내용이 가벼워요. 무겁고 조금 이렇게 심각한, 이 무겁다라는 말은 좀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중수필은 비교적 심각한 어떤 우리 사회에서의 고민해봐야 될 심각한 문제를 다룬다라고 본다면 경수필은 그냥 내 신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가볍게 쓰고 가볍게 읽도록 만들어진 그런 수필을 경수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개인적 수필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개인적 수필. 신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취향, 체험, 그리고 느낌, 그리고 인상 등을 자유롭게 쓴 것으로 독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이게 경수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 중수필은 사회적 수필이라고도 해서 개인적인 체험에서 좀 더 나아가서 비교적 보편성이란 누구나 다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보편성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어떤 성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보편성이 있는 일정한 주제를 객관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서 쓴 것으로 내용면에서 무게와 깊이를 가진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서 쓰는 글이다. 중수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보면 경수필은 문장의 흐름이 비교적 가볍다. 그런데 중수필은 어떻다고요? 흐름이 좀 무거운 느낌을 준다. 경수필은 자기 고백적으로 편안하게 읽히고 쓰는 글이지만 중수필은 어때요?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리고 경수필은 나가 겉으로 드러나요. 왜냐면 자기의 이야기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제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작가의 어떤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글이라면 중수필은 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사회적 문제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논리적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내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성향은 비교적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중수필은 약간은 설명문이나 논설문과도 같은 성격을 조금은 지녀요. 논설문하고는 구별되도록 자신의 이제 또 개인적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중수필의 논설문과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수필은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이 많이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중수필은 객관적이고 사회적 표현이다. 경수필은 예술적 가치, 어떤 감동을 위주로 하는 감동과 깨달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예술적인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중수필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왜 신문에 보면은 칼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칼럼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자. 막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논설문적인 성격도 있다는 거죠.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설득하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설명적으로 전개가 되고 지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짙죠. 그에 비해서 경수필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이고 신변적, 신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표현은 신변 잡기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신변, 신체 주변이죠. 내 신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되어서 작품 속에 담는다는 거죠. 그게 경수필의 기본적인 성향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수필과 다른 문학을 또 비교를 해보면 수필과 소설을 먼저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과 소설은 둘 다 산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산문. 아까 산문은 운문하고 비교를 했었죠? 운문과 같은 것을 뭐라고 했었죠? 운문? 운문을 우리가 이제 시라고 했었는데, 운문 시. 이 시라고 하는 운문은 함축적으로 음악적 리듬감을 살려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굉장히 짧게 줄여놓은 형태라면 수필과 소설과 같은 산문은 짧게 줄여놓는다기보다는 이제 길게 늘어뜨려서 이야기 구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죠. 그걸 이제 산문이라고 합니다. 뭐 설명이라든가 묘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늘어뜨려서 표현한다. 그래서 흐트러질 산자죠. 그래서 그렇게 흐트러뜨려서 이야기를 펼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수필과 소설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수필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지은이가 체험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이죠. 허구성이 아니라 사실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실성. 허구적이면 안 돼요. 수필을 만약에 허구적으로 꾸며 쓴다면 그건 일종의 사기죠. 그죠? 우리는 수필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실제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라고 전제해서 읽는데 만약에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걸 꾸며서 허구적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일종의 독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근데 소설은 어때요? 아무리 실제 있었던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설 속의 세계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꾸며낸 허구적 세계라고 봐요. 그래서 허구적 표현, 다시 말하면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수필과 소설의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본다면 수필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소설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필에서의 나는 지은이 자신과 일치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은이 자신 작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항상. 자, 그러나 소설 속에서의 나는 지은이 작가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작가가 창조해낸 허구적 인물이다라는 거. 자, 수필에서의 인생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세계관이 어떻고,
뭐 가치관이 어떻고, 가치라고 하는 건 무엇에 가치를 두냐는 거죠.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라는 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든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 사람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과 연관지어서 수필 속에서는 직접 말해줘요.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런 것은 틀렸다 생각하고, 이것은 바람직하며, 저것은 그러다고 생각한다 라는 걸 지은이가 직접 자기의 이야기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나 소설뿐 아니라 시나 희곡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죠. 시, 희곡, 소설은 모두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물들의 또는 이야기 속에서 또는 뭐 대사들의 사이사이에 시의 어떤 운율이라든가 내용 안에 그런 지은이의 인생관이 함축되어 나타나요. 숨겨져 있어요. 숨어 있어요. 소설이나 희곡에는 대사나 이야기 구조 안에 글쓴이의 작가의 어떤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숨어 있고, 시에도 그 내용 속에서 글쓴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숨겨두죠.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죠. 수필은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직접 제시하니까. 이제 이거 간접 제시고 저기는 직접 제시다. 간접 제시, 그쵸? 자,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필과 산문 모두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산문 문학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필과 시를 구별하면 수필은 산문이고 시는 운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필은 인생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서술해주지만 시는 운문이라고 하는 운율이 드러나는 함축적으로 이제 그 행간에 숨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내야 돼요. 간접적으로 제시하죠. 자, 그런데 공통점이라면 정서가 나타나요. 이 정서가 나타나고 이런 정서를 표현한다는 면에서 수필 모두 문학이죠. 문학은 정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시, 수필, 희곡, 뭐 소설 모두 문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요. 그런 문학은 그 작가의 정서,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반영되죠. 자, 여기 표가 조금 섞여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시, 소설, 희곡은 시, 소설, 희곡을 정리한다면은 시, 소설, 희곡과 같은 다른 나머지 문학 장르였었죠. 서정, 서사, 극이라고 하는 요 서정, 서사, 극이라고 하는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의 갈래는 개성이 글의 표현 속에 개성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떻다? 간접적으로 드러나요. 개성이 어떻다?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글쓴이의, 지은이의 개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글쓴이의 개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수필은 어때요? 수필은 개성이 표면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다 보니까 글쓴이의 개성이 어떻다? 직접적이다. 여기는 아까 간접적이었는데 어때요? 수필은 직접적이다. 이제 그 지은이의 개성을 파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쉬워요, 여기는. 쉽고 여기는 어렵고, 그쵸? 그래서 시소설 희곡은 글쓴이의 개성이 간접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개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표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그래서 개성을 파악하기가 쉽다. 표가 조금 이상하게 찌그러졌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프린트 나중에 드릴 거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의 개성. 어찌 보면 수필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이 짙게 드러나는 문학이다. 수필에서는 지은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은이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사상, 인생관, 취미, 생각, 생활태도 등이 글 속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아까 직접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수필에서 개성이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개성은 수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필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은이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개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필가들이 쓴 그런 수필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사상이나 인생관, 취미, 생각, 생활태도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만의 개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내용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수필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수필에서 개성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사물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뭐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글 속에 녹아 있어요.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뭐 목표지향적으로 더 부자 되는 어떤 더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훨씬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뭐 이런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만의 개성이 드러나죠. 두 번째는 표현 방식이나 문체에 따라서, 문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문체가 글쓴이만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글을 읽다 보면은 글쓴이만의, 지은이만의 독특한 문체가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읽을 줄 알아야겠다. 세 번째는 지은이의 행동 방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은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론 짓느냐, 이게 이제 똑같은 경험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행동 방식이 다를 수 있죠. 소극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적극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약간은 그냥 이렇게 내성적으로 이렇게 뒤로 숨어서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경험이지만 그걸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를 가지고 글쓴이만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사물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태도가 소극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글쓴이만의 무엇을, 개성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필과 다른 문학 장르에서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필은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자, 그러나 다른 문학 장르는 어떻다 그랬었죠? 간접적이다 그랬어요. 시, 소설, 희곡 이런 것들은 모두 간접적으로 개성을 드러내지만 수필에서는 개성을 어떻게 드러낸다?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필에 대한 내용 파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4대 갈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 학교에 오시면 이제 그 작품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특성들이 작품 안에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칠게요.